줄의 속력을 얘기할 때도요. 줄에서도 속력은 V는 F 람다 1이죠. 근데 줄에서의 속력을 결정하는 인자는요. 진동수하고 파장을 통해서 계산을 하지만 속력을 결정하는 인자는 줄이 있을 때 이 줄을 얼마나 세게 잡아당겨? 라고 하는 장력과 이 실이 얼마나 무거워? 라고 하는 선밀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줄에서의 속력은 V는 루트 뮤분의 T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때 뮤라고 하는 건 모든 줄을 1m 단위로 잘랐을 때 그 줄의 질량값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요.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속력이 결정되는 거고 그 매질의 뭐에 따라 속력이 결정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은 전달된다. 전달될 때 속력은 매질의 성질과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어떤 파동이 어떤 매질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질들이 있는데 파동의 구조를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러한 파동의 성질이 있다고요. 파동의 성질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대요.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직진성이 있죠.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첫 번째는 직진성이라는 게 있고요. 파동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성질은 반사, 세 번째는 굴절, 네 번째는 회절, 다섯 번째가 간섭이라고 하는 파동의 성질이 있어. 이거를 물리원에서 배웠지? 안 배웠지? 자, 파동은 이렇게 5가지 성질이 있대요. 그 파동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성질 중에서요. 첫 번째 직진성은 뭐예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파동의 대표 중에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렇게 태양에서부터 돼서 빛이 올 때요. 이렇게 직진해서 올려오는 성질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받아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태양빛은요. 직진해서 오지 얘가 이렇게 꿀렁꿀렁 걸어서 오지는 않아요. 라는 얘기야. 파동은 직진하려는 성질이 있어. 근데 이렇게 직진을 해서 지구로 오는데 만약에 여기에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달이 내 눈앞을 딱 이렇게 가리면 그쵸? 햇빛이 내 눈에 와야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눈앞에 오고 있는 햇빛을 이렇게 달이 가리면 나는 태양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달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안 보여요.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일식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현상 있잖아요. 식현상은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가릴 수 있다는 거죠. 빛이 가려지니까 원래 있는 물질이 안 보여.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원래 태양이 여기 있는데 달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태양이 안 보여 라고 하는 게 일식이야. 해가 가려서 안 보이는 게 일식이야.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달이 여기에 오면 원래는 달이 여기 있을 때요. 햇빛을 이렇게 반사해서 지구로 보내주니까 우리가 달 떠 있어 이걸 본 거야. 맞죠? 근데 달이 이렇게 지구 뒤통수 쪽으로 들어가면 지구 뒤통수에 의해서 햇빛은 가려져서 달까지 못 간다고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지만 달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월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빛이 직진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요. 햇빛이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간다면 달이 어디 있던지 얘한테 간 빛이 반사돼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죠. 식현상 자체가 나타날 수 없어. 자, 그런가 하면 식현상 말고 직진 때문에 나타나는 건 뭐야? 똑같아. 저기서 랜턴을 비췄는데 내가 여기서 가리면 나 때문에 빛이 뒤로 안 가지.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생기겠니? 나의 그림자가 진다고.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현상이 우주에서 나타나는 게 식현상이야. 알겠어? 이게 다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가 하면 빛이 반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물리 1에서 다 했던 건데
자기네들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됐죠? 한번 쭉 리뷰해봐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반사라는 건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빛이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해. 기억나니? 네,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나는 반사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할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요. 이 반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반사 법칙이라는 게 성립해. 기억나나? 반사가 일어날 땐 반사 법칙이 성립한대요. 반사 법칙이 뭐야? 입사. 그렇죠. 빛이 들어갈 때 각도인 입사각과 되돌아 나올 때 각도인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다이나. 그래서 네, 이게 바로 반사 법칙이야. 그러면 도대체 입사각, 반사각을 어떻게 재는데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물질한테 빛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요. 들어가는 지점에 접선을 그으면 이면에 빛이 들어간 거야. 맞냐? 그 면하고 정확하게 90도 되게 선을 그리면 이 선이 바로 각도를 재는 기준선. 멋진 말? 네. 이 기준선을 우리가 법적으로 각도를 잰다. 법선이라고 얘기하자. 알겠어? 네. 그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의 각도를 잰대요. 무슨 각? 입사. 이게 바로 입사각입니다.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 각도를 쟀대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반사각이라고 할 거야.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빛이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걸 우리가 반사라고 하는데 이때 입사각은 몇 도이고 반사각은 몇 도입니까? 이거를 비교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빛이 몇 도로 들어갔냐면 30도로 들어갔어? 몇 도로 나와? 30도로 나와. 됐어? 자, 45도로 들어갔어? 몇 도로 나와? 45도로 나와. 그죠? 60도로 들어갔어? 몇 도로 나와? 60도로 나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빛은 무조건 들어간 각도와 똑같은 각도만큼 법선의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 생긴다. 이게 반사다. 이걸 우리가 반사 법칙이라고 한다. 됐어? 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사에도 종류 있죠. 표면이 매끄러워. 거울처럼. 쟁장한 표면이 매끄러운 곳에서 광원에서 빛이 나갈 때 빛이 나란하게 나가잖아. 나란하게.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이 반사 입사각을 보면요. 법선으로부터 얘가 30도로 들어갔어? 여기도 30도로 들어가요. 나란하게 오니까. 여기도 30도로 들어갔어요. 그럼 빛이 반사돼서 나올 때 위아더 월드 모두 다 30도의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기역이라는 반사광선, 니은이라는 반사광선, 디귿이라는 반사광선이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가요. 됐죠? 이런 반사는 무슨 반사라고 해? 얘기해봐. 건영아, 이런 반사는 무슨 반사라고 했잖아. 이런 개놈의 새끼들아. 자, 이런 반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반사라고 하더라. 어쩔? 됐어? 네. 근데 빛이 갔다가 되돌아 나오는데요. 표면이 울퉁불퉁해. 기억나냐? 표면이 울퉁불퉁한 빛에도요. 광원으로부터 오는 빛들은 나란하게 가지. 나란하게. 자, 표면이 울퉁불퉁한 곳을 간다고 해서 빛이 갑자기 울퉁불퉁해지지는 않아요. 나란하게 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란하게 빛이 가도요. 그 울퉁불퉁한 면에 어느 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여기는요. 요 면에 들어갔는데, 요 점에 들어갔는데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면은 접선 이면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90도가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은 입사각이 요거야. 60도.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반사법칙 성립해야 되니까 60도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나간다고. 그런 얘기잖아. 그치? 자, 여기에서 빛이 들어오면 이면이네. 오케이. 자, 이면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려. 그러면 요 각도는 30도네. 그럼 반대편으로 30도 기울어서 빛은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야, 얘는. 그쵸? 자, 여기는요. 접선 그려봐. 오케이. 여기는 접선을 그리시면 이면에 들어왔네. 그럼 이것과 90도 되는 법선 방향은 이 방향이네, 이 사람은. 그쵸? 이 방향이죠.
그러면 요 각도가 이쪽으로 30도면 반대쪽으로 30도 기울어서 빛은 얘는 일로 나가야 돼. 그런 얘기야. 자, 여기는 요즘에 들어갔으니까 접선 이렇게 그리겠죠?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요 각도가 60이네. 그럼 반대편으로 60도 방향으로 휘어서 이렇게 나가겠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빛이 나갈 때요. 여기서 나가는 이 빛의 방향, 여기서 나가는 이 빛의 방향, 여기서 나가는 이 빛의 방향, 여기서 나가는 이 빛의 방향이 모두 다 됐어. 다양한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얘처럼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잖아요. 이런 반사를 우리가 난잡한 반사, 난반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근데 그래서 반사에는 정반사와 난반사가 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이런 반사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정반사와 난반사는요, 네, 그 빛을 받는 표면이 매끄럽냐, 아니면 빛을 받는 표면이 거치냐에 따라서 결정된 거고요. 이러한 표면이 매끄러울 때 일어나는 정반사이던 거칠 때 일어나는 난반사이던 반사는요, 항상 반사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끔 나갈 때 빛이 모두 다 같은 한 방향을 향해서 빛이 반사돼 나갈 거냐, 아니면 빛이 모든 방향을 향해서 반사돼서 나갈 거냐, 이 차이로 우리가 설명한다고요. 자, 근데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든 여러 방향으로 나가든 그게 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가는 길이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정반사가 일어난지 난반사가 일어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정반사가 일어날 때와 난반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 정반사가 일어나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울이야. 거울은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들 얼굴 비춰보죠. 그게 정반사를 하기 때문에 내 얼굴이 비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정반사를 하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주변이 비친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호수면이 잔잔하면 주변의 경치가 비칩니다. 그 순간 그 호수는 정반사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 그런가 하면 난반사는요, 표면이 울퉁불퉁 거칠 때요. 됐죠? 대표적인 게 이 칠판입니다. 이 칠판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내 얼굴 비춰? 안 비춰. 이 새끼 정반사하네. 되겠어? 네. 대신에 내가 보면 이 칠판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내가 칠판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됐냐? 그래서 난반사하는 물체들은요, 대표적으로 칠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 사물만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단지 그 물체만 보이냐, 아니면 거기에 내 얼굴이 비치냐, 이걸로 정반사와 난반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러한 정반사와 난반사는 반사돼서 나가는 빛의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파동이 막 와. 파동이 이렇게 막 오다가 어느 부분에 철거덕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반사돼서 나오죠? 그럼 반사돼서 나올 때 너네 알잖아요. 파동은 위상이라는 게 있다고. 마루, 골, 마루, 골.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땅 하고 부딪혀서 얘가 되돌아 나올 건데 되돌아 나올 때요. 위상 변화 없이 그냥 나옵니까? 다시 말해서 마루로 부딪히면 마루로 반사돼서 나옵니까? 아니면 위상이 바뀌어 마루로 부딪히면 골로 반사돼서 나옵니까? 이거예요. 빛이 반사돼서 어느 방향으로 가? 방향을 보는 건 정반사와 난반사를 보는 건데요.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 볼 수 있다고요. 반사돼서 되돌아 나오는 아이가 위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와. 그래서 마루를 부딪히면 마루로 반사돼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사돼서 가죠. 그래서 마루가 그렇게 마루로 반사돼서 갑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위상 변화 없는 반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반사를 자유단 반사라고 할 거야. 되겠냐? 자유단 반사는요, 마루가 그대로 마루의 형태, 골이 그대로 골의 형태, 위상 변화가 없는 반사를 자유단 반사라고 하겠다. 근데 마루로 부딪히면 정반대로 골로 바뀌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부딪히면요, 이게 정반대로 바뀌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가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다고요.
정반대로 위상이 뒤집혀서 가는 반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부딪혀서 반사돼서 나오는 것까지 인정. 저기 저 생각해. 애들 대부분 다 서서 해. 자, 이렇게요. 가다가 반사돼서 나오는데 위상이 바뀌냐 안 바뀌냐, 네, 모양이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뭐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두꺼운 줄하고 얇은 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때 진동하기 쉬운 건 두꺼운 줄이니 얇은 줄이니? 뭘 것 같아? 얇은 줄이겠죠? 이게 더 진동을 잘 하죠. 자, 쉽게 잘 진동할 수 있는 부분과 진동이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이 있죠,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A를 먼저 진동시키냐? 그러면 A에서 막 진동이 발생해서 와. 그러다가 이 경계면에서는요, 매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일부는 그냥 통과해서 가고요, 일부는 반사돼서 올 거야. 자, 이때 얘는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에서 진동하기 쉬운 매질로 가서 부딪힐 때는요, 가다가 나보다 진동이 쉬운 물질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진동하기 쉬운 물질을 만났을 때가 자유단 반사. 그래서 좋아졌네, 쉬워졌네, 이때가 자유단 반사야. 그때는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마루가 마루의 형태로 반사돼서 가. 알겠어? 이런 거야. 나보다, 지금 현재 나보다 진동하기 쉬운 물질을 만나는 게 자유단 반사고요. 자, 지금 나보다 진동하기 어려운 물질이랑 만나서 부딪히는 걸 고정단 반사라고 해. 그러니까 가벼운 실에서 진동을 일으켰어? 가다가 경계면에서 부딪혔어? 자, 부딪혔는데 나보다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이랑 부딪혔어. 이럴 때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나와요. 알겠어? 이걸 고정단 반사라고 해. 그래서 얘는 가다가 진동하기 쉬운 매질을 만났구나. 그걸 잘 구워진다. 그래서 자유단 반사라고 하는 거구나. 됐어? 자, 고정단 반사는 가다가 나보다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을 만나요. 나보다 진동하기 어려워졌구나. 고정됐네. 잘 못 움직여. 이런 얘기거든요. 나보다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을 만났을 때 반사가 일어나는 걸 고정단 반사. 이때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가다가 나보다 진동하기 쉬운 물질을 만나냐, 어려운 물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그대로 갈 건지 거꾸로 될 건지는 결정했어.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가다가 됐어, 통과하죠. 그럼 통과할 때는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통과한 얘네들은 무슨 반사를 하더라도 위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자유단 반사로 가던 고정단 반사로 가던 반사되는 애들은 위상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통과되는 애들은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가들아 생각해봐. 빛이 와. 여기 공기야. 여기 물이야. 봤냐? 자, 빛이 오다가 물이랑 만났을 때 물 속으로 통과해서 가는 애가 있겠지. 이런 애는 위상 변화가 없다고. 통과해서 가는 거. 근데 대신에 여기서 반사돼서 나오는 애가 있겠지. 이때가 고정단 반사일까 자유단 반사일까? 선택. 고정단 반사. 왜? 빛은 공기 중에서가 훨씬 더 빠르게 잘 움직여. 물속으로 가면 느려져. 맞죠? 그러니까 나보다 진동하기 어려운 물질을 만났으니까 고정단 반사야. 그래서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마루로 부딪혔으면 물이 바뀌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 고정단 반사다.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중학교 때는
얘가 어느 방향으로 반사돼? 네,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이것만 중요했는데 반사될 때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를 얘기하는 게 자유감 반사와 고정감 반사다. 알겠어? 네,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네요. 이게 반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굴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됐죠? 저는 지금 순수하게 중학교 내용을 하고 있죠. 중학교 1학년 내용을 이걸 우리 새끼들이 지금 필기를 하고 있죠. 정의롭다 해좀 나. 저요? 아. 네, 그런 거 주세요. 반사될 때 모양은 어떻게 돼? 라고 하는 위상도 이 위상도 신경 썼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사까지는 여러분들 반사법칙이라고 하는 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야 돼. 그게 고정감 반사를 하든 자유감 반사를 하든 상관없어. 언제나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는 게 반사법칙이야. 이 정도는 기억하고, 반사법칙이 일어날 때, 반사가 일어날 때 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정반사, 난반사, 위상 변화에 따라서 고정감 반사, 자유감 반사. 그래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런가 하면 굴절은 뭐야? 이거예요. 굴절이 뭐냐라고 하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가면 공기 중에서는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데 물속에서는 느리잖아? 됐어? 자, 이렇게 되면 빛이 가다가 전달되는 속력이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는요, 직지를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꺾여 들어가야 돼. 얘기했잖아. 됐어? 그래서 굴절이 뭡니까? 라고 하면 굴절은 가다가 파동이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얘기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 바로 굴절이야. 됐니? 꺾였어요. 굴절했어요. 됐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이제 꺾여 들어가는데 꺾이는 이유는 뭔데? 지금 말씀드렸죠. 매질 간에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됐어? 속력이 달라서 꺾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는 원인은 매질 간에 속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살짝 얘기했어요. 살짝 얘기했었는데 무슨 말을 했었냐면 사실은 이렇게 빛이 꺾여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바로 물속에 어떤 아이가 빠졌다고 쳤을 때 그 아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됐죠? 자, 이렇게 물속에 어떤 아이가 놀다가 빠졌습니다. 그걸 밖에 땅에 있는 아빠가 봐요. 여기서. 그럼 아빠가 아이를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구하러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자, 아빠가 아이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단 거리로 가는 거다 아니다. 맞아, 어떻게 해? 아이 구하러 갈 때 이렇게 가면 되니 안 되니?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구하러 갈 때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육지와 물에서 우리는 달리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최단거리가 아니고 최소 시간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시간.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을 훨씬 더 많이 가야 되고요. 느린 곳은 조금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가는 게 맞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직진이 아니고 뭐한다? 매질 간의 속력이 다르면 굴절하는 게 맞다. 맞죠? 그 굴절할 때요. 굴절하는 과정을 보면 빠른 쪽은 많이 지나가고 느린 쪽은 조금 가기 위해서 꺾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러려고 꺾이는 거다. 그럼 꺾였을 때요. 여기를 경계면으로요. 꺾였을 때도 각도 잴 수 있다. 맞아. 각도를 잴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굴절할 때 이걸 빛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공기중, 여기가 물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빛도 똑같이 이렇게 꺾인단 말이죠. 꺾일 때요. 이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가 일어납니다. 일부는 굴절한 거죠. 됐어?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입사각과 반사돼서 나가는 반사각과 꺾여 들어가는 굴절각까지도 잴 수 있는데 모든 각도를 잴 때 기준은 법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법선으로부터 굴절된 각도 여기까지를 재는 게 이게 바로 굴절각이에요. 되겠어? 모든 각도를 잴 때는 항상 법선으로부터 재는 거야. 법선으로부터. 그래서 여기로부터 입사광선까지, 여기로부터 반사광선까지, 여기로부터 굴절광선까지의 각도를 잰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각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굴절이 일어날 때요. 입사각, 반사각은요. 언제나 같아야 된다? 이게 반사법칙이야. 그러면 굴절각은 어때야 되는데? 굴절각은요. 입사각보다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어떨 때야? 굴절각이 더 작을 때죠. 왜? 더 느린 물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되겠어? 자, 입사각의 크기는 60도예요. 굴절각의 크기는 30도예요. 라고 하는 이 각도의 크기는요. 전달되는 매질에서의 속력의 크기를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크다,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야. 각도가 작다, 속력이 느리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기 때문에 각도가 컸다가 각도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요. 네, 느린 매질 가까이 꺾인다. 동물원인 줄 알았어. 어떤 애가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자 이렇게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는 방향으로 꺾여야 느린 매질 쪽에서 각도가 작게 나타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사실은요.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물에 있던 빛도 공기 중으로 나옵니다. 물에 있던 빛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물에 있던 빛도 이렇게 반사돼서 나올 텐데 그때는 이게 입사각이 되고 이게 굴절각이 되잖아요. 맞아? 네, 이렇기 때문에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기는 각도가 커야 되고요.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기는 각도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굴절각이 더 작게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굴절각이 오히려 크게 나타날 때도 있다. 알겠습니까? 같지는 않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런 식으로 입사각과 반사각, 그 다음에 굴절각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사실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건 기본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본이 되려면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요. 굴절각의 크기가 얘네들보다 작은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그림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이런 상태예요. 그랬을 때 입사각의 크기가 30도이면 입사각의 크기가 60도이면 반사각의 크기도 60도여야죠. 반사물질. 근데 굴절각의 크기는 느린 매질로 갔기 때문에 작아야 됩니다. 자, 얘는 40도라고 칠게요. 이래요. 근데 내가 이 상태보다 입사각의 크기를 더 크게 뉘면 그럴 수 있죠. 입사각의 크기를 지금은 60도였지만 이걸 더 크게 해서 70도로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그죠?
당연히 반사가 그 순간 70도로 바뀝니다. 되겠어? 네, 그럼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커지니 작아지니 그대로이니? 어떻게 될까요? 얘가 커지면 같이 커집니다. 됐어? 네. 그래서 입사각이 60도에서 70도로 커지는 순간요, 굴절각의 크기는 40도에서 그래서 45도로 커졌어요? 뭐 이런 거.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네. 그러니까 70도였다가 80도로 만들어 입사각 또 크게 해 굴절각 또 커져요. 됐어요? 무조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 커진다.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 같이 작아진다. 경향성은 같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저는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간 게 아니고요, 거꾸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리원에서 했었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아이들이 저렇게 더럽게 무식해서. 자, 여기 봐. 실제로요, 여기가 느린 매질이고 여기가 빠른 매질이라고 치는데 요번에는 이제 느린 매질에서 쐈다. 자, 느린 매질에서 쐈는데 빠른 매질로 가니까 느린 매질에서 생긴 각도보다 빠른 매질에서 생기는 각도가 훨씬 더 커야 되니까 얘가 더 많이 뉘었다고 치자. 이렇게 갔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요. 이런 느낌이야. 그치?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요, 입사각의 크기가 30도니까 반사각의 크기 30도이겠네. 대신에 굴절각의 크기는 엄청나게 크고 70도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내가 입사각의 크기를 크게 할까? 그래도 돼. 자, 이게 40도야. 그럼 따라서 반사각도 40이 되고, 입사각이 커졌으니까 굴절각 같이 커져야 돼. 경향성은 같거든. 그쵸? 그러면 얘는 얼마라고 할까? 이거 90도 됐다라고 해볼까? 이런 느낌이야. 입사각을 크게 했더니 굴절각도 같이 커져서 얘가 90도 이렇게 됐네. 우와,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순간보다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어떡해?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굴절각도 경향성 똑같아야 되니까 더 커져서 이렇게 오죠. 맞아. 그래서 굴절이라는 건 하나의 매질에서 다른 매질 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밖으로 나가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굴절각이 너무 커서. 됐어? 이렇게 굴절각이 너무 커서요. 됐어? 굴절각이 90도보다 커져서 다시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여. 자, 이런 굴절은 우리가 전부 다 반사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전반사 현상이었어. 기억이 나나? 네, 이런 거였죠. 그러면 전반사가 언제부터 일어나요? 라고 하면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이 입사각보다 0.0001도라도 더 크면 되거든요. 되겠죠? 그래서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이 입사각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대각.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 물리원에서 했었는데 기억을 좀 하면 좋겠다. 그죠? 네. 자, 이렇게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의 입사각의 크기, 이 크기를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하고요. 임계각보다 1도라도 더 커지는 순간부터는 되돌아 들어오는 전부 다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 전반사가 일어난다. 자,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전이야, 전반사. 아까 거울에서 일어나는 반사는 무슨 반사였어? 정반사. 다른 말이지. 되겠어? 구별해. 얘는 전반사. 자, 그러면 이게 전반사가 그럼 40도보다 더 큰 순간 일어나네? 일어나. 그러면 내가 얘 각도를 크게 해서 50도로 만들었다고 치자. 자, 50도로 만드는 순간 입사각이 50도야? 반사각 50도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모두 다 안으로 되돌아오는 전반사가 일어났겠죠? 자, 그럼 이때 굴절가 얼마야? 얼마일까? 굴절각이 얼마일까? 90도마다 꺾어서 110도, 120도 뭐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네, 이런 거 같죠? 근데 이게 굴절각이 50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굴절각은 여기서부터 이 각도가 50도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얘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반사광선하고 굴절광선이 따로 있지 않고요. 반사광선과 굴절광선이 하나로 일체해버려요. 그래서 굴절광선이 반사광선에 다 가서 붙어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빛이 반사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부 다 반사된다, 전반사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어? 네, 같은 매질에 반사광선과 굴절광선이 따로따로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굴절광선이 들어오면서 반사광선이 붙어버려요. 되겠니?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광섬유인 거죠. 그래서 광섬유, 여러분들이 광통신선 깔 때 이걸로 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섬유라고 하는 아이는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물질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물질이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물질로 이제 하나의 전선 같은 거를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광섬유라고 부르면 돼요. 이때 안쪽에 있는 아이를 속유리, 바깥쪽에 있는 아이를 건유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니? 자, 이 중에서요, 우리는 속유리 쪽에다가 빛을 쏴요. 그러면 이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는데, 이때 얘를 쏠 때 입사각의 크기를 임계각보다도 크게 해요.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하나도 없이 전반사만 일어나겠죠. 됐죠?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하나 없이 전반사만 해서 나한테 오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속유리에 해당되는 I는요,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느린 매질이고요. 건유리는 빠른 매질로 만들어져야만 가능해. 맞지?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광섬유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전선이 광섬유예요? 라고 하면 그동안 쓰고 있었던 구리선은 광섬유가 아니고요. 그건 전선인데, 이러한 구리선에다가 통신을 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구리선에다가 이렇게 쏘면 일부가 반사되고요, 일부는 밖으로 빠져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밖으로 빠져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얘를 잡으면 이게 바로 도청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선을 이용했을 때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요거를 잡아서 도청이나 감청을 할 때 썼단 말이야, 사람들이. 됐니? 근데 요즘은 전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도감청이 안 돼.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파동 에너지 100을 쐈다고 쳐. 그럼 100을 쏘면요, 그 중에서요 80은 반사돼서 나가고 20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 일이 반복되면서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에너지가 잘 전달이 안 돼서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요, 완벽한 광섬유로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쏘다 보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100% 전달돼. 그래서 화질이 선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넷망을 다 우리나라는 광섬유로 깔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광섬유를 깔아놓은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럽게 느린 겁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굴절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섬유도 만드는 건데, 반사에는 반사 법칙이 있었던 것처럼 굴절에는 뭐가 있냐면 굴절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굴절 법칙이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갈 때 꺾여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꺾여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 자, 근데 꺾이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매질 간의 속력 차이라 그랬어. 됐어? 그러면 그 속력에 의해서 얘가 꺾이는데 꺾이는 비율은 어때? 라는 거예요. 됐어? 네. 자, 어떤 애는요,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 빛을 쐈을 때요,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요만큼 꺾이는데, 됐어? 공기에서 유리로 가면, 됐죠? 똑같은 입사각을 갖고 쏘더라도 꺾이는 각도가 훨씬 더 커요. 되겠냐? 네. 그래서 어떤 애는 느낌 잡으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밖에 안 꺾이는 애들도 있는데 어떤 애는 엄청나게 많이 꺾이는 애도 있죠. 그 중에서 굴절률이 더 큰 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굴절률 누가 더 굴절률이 커요? 라고 하면 직진한 것보다 누가 더 많이 꺾였습니까? 이게 굴절률이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더 큰 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맞아?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휘니? 라고 하는 걸 설명한 게 굴절 법칙. 자, 그 굴절 법칙이 꺾이는 정도인 굴절률을 설명한 거야. 납득하길 바래. 굴절률을 설명한 거야. 이 굴절률이라는 걸 우리가 스몰 n으로 쓰는데요. 광학에서는 n이 굴절률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굴절률을 나타내는데 이 굴절률은요. 절대 굴절률이 있었고요. 상대 굴절률이 있다. 물투 순서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요. 물리 1부터 쭉 정리하고 와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물투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너무 기본이라서. 물투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원에서 여러분들이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을까봐 쭉 반복해 오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꺾이는 굴절률을 우리가 절대 굴절률, 상대 굴절률, 그래서 두 가지 굴절률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절대 굴절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 공기, N 물처럼 공기의 절대 굴절률, 물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있어요. 됐어?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2, 물의 절대 굴절률은 5 이런 식으로. 되겠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상대 굴절률은 뭐냐면 N 공기 물 이렇게 써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률 또는 N 물 공기 이건 뭐예요?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거꾸로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런 뜻이죠. 그 중에서요 공기 물은 얘 상대 굴절률이 얼마냐면요 얘는요 그래서 0.4라면 얘는 2.5야. 얘는 그냥 역수관계예요. 두 개가 역수관계예요. 알겠어? 역수 맞아? 네, 맞는데요? 네, 이런 관계예요. 자, 그래서 공기, 물이라고 하는 건 공기에서 물로 가는 거고요. 물, 공기는 물에서 공기로 가는 거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대 굴절률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상대 굴절률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한 번은 배우셨을 텐데 지금 옆에 있는 이 그림은 공기 중에서 물로 가는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얘는 N, 공기, 물이에요. 공기 중에서 물로 가는 거죠. 됐어?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요. 얘가 꺾이는 정도의 상대 굴절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상대 굴절률은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입니다. 속력 차이입니다. 그 중에서 공기에서는 속력이 빨라서요. 빛이 지나가는 속력이 10이라고 치자. 얘는 속력이 느려서 빛이 지나가는 속력이 2라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얘네들이 꺾이는 정도는 바로 각각의 매질의 속력의 차이 때문이거든요. 비율. 자, 그랬을 때 물의 공기에서의 속력과 물에서의 속력의 비율이 바로 상대 굴절률 값이다. 일단 속력 그 자체의 비율로 해요. 그럼 물에서의 속력은 2고요. 공기에서의 속력은 5니까 얘는 상대 굴절률이 2.5네?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근데 파동의 속력 어떻게 구하니? 속력의 비율이 상대 굴절률인 거 맞습니다. 근데 속력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속력은 F 람다. 기억나냐? 속력은 F 람다니까 공기에서의 속력은 공기에서의 진동수에다가 공기에서의 파장은 곱방값이었겠지. 물에서의 속력은 물값으로 계산한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나 이렇게 집어넣으나 같은 값이야. 근데 너 알아? 공기 중에서 진동수가 10인 애가 와서 물속으로 들어갔어. 진동수 얼마니?
얼마니? 10이죠.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속력이 달라질 때 변하는 건 파장의 길이만 바뀌어. 진동수는 안 달라져. 기억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진동수는 똑같아. 와, 그럼 이거 약분되네? 그렇지. 되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 굴절률은요, 파장의 길이 비율이다 이런 얘기예요. 파장의 길이 비율이 바로 속력 비율이고 이게 상대 굴절률 값이야.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속력의 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법선으로부터 이루는 각도예요. N 공기 아니 세타 공기 세타 물 이거라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저 각도만 봐도 누가 더 빠른지 느린지 알잖아. 이 각도의 비율도 이게 상대 굴절률의 크기와 정확하게 같은데 각도로 계산하면 도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값이잖아. 그래서 각도를 값으로 바꾸려고 앞에 사인 값 취하면 그러면 이게 상대 굴절률 값이야. 되겠어?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절대 굴절률을 이용해서 상대 굴절률을 보고 싶으면 절대 굴절률은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한다. 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상대 굴절률을 구할 때 분모분의 분자잖아요. 자, 분모가 바로 출발한 쪽의 매질. 그래서 분자가 도착한 쪽의 매질인데 절대 굴절률만 거꾸로 쓴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건데 이때요. 얘 속력이 느려서 2, 얘 속력이 빨라서 10이라고 치면 됐죠? 얘가 얼마 나와요? 5 나온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 값이 5예요. 라는 얘기잖아요. 이 값이 5예요.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N 물 공기면 N 당연히 V 공기분의 V 물이어야 되니까 10분의 2 그래서 역수란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대 굴절률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요. 만약에 얘가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갔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상황. 전반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이 임계각 세타각 이거 거꾸로 계산도 가능해요. 계산도 가능한데. 자, 이러한 반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V 됐어? 네, 이게 뭡니까? 굴절각 분의 아니 V 여기를 A 매질, 여기를 P 매질, 여기가 출발한 곳이니까 됐어? P분의 V A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B로 간 거잖아. 그래서 출발한 게 분자, 도착한 게 분모 아닙니까? 근데 이때요. 얘가 전반사가 일어날 때요. 임계각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임계각이 일어날 때요. 입사각은 세타. 입사각은 세타. 이게 입사각. 임계각. 굴절각은 얼마? 90도. 근데 사인 90이 얼마? 1. 맞냐?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AB라고 하는 상대 굴절률 값이 바로 뭐다? 사인 임계각 값이다. 되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대 굴절률 값이 사인 임계각 값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러한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거 보이냐?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학교를 다니라 그랬잖아 이 새끼들아. 반사 때문에 나타나는 게 그림자. 그죠? 네, 주변의 경치가 비춰요 또는 뭘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반사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건 형광등에서 나온 빛을 다 반사 여러분들 보면서 시켜주니까 내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게요. 물속에 들어간 내 다리가 뭐해 보인다? 짧아 보인다. 기억납니까? 네, 물속에 있는 빨대가 꺾여 보인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떠 보인다. 알겠냐? 네,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마치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죠? 아지랭이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도 굴절 때문이죠. 신기루 현상.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빛이 꺾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잠깐만 끊었다가 연결해 갈게요. 네.